태풍 콩레이는 영남 내륙을 관통한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가운데 주택과 농경지 침수가 속출했고 시설물 파손과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도 진로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부산이 아닌 영남 내륙을 관통한 데다 진로 수정도 이웃나라 일본보다 6시간이나 늦었습니다. 기상청의 이런 헛발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내일 석 달 만에 다시 북한을 방문하는데 비핵화 논의와 함께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던 당시 특검팀을 KBS 취재진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대부분 대답을 피했습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수사가 성별에 따라 편파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서울 대학로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토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25호 태풍 콩레이가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 3시간 동안 영남 내륙을 관통하고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제주도에 700mm가 넘는 폭우를 뿌린 가을 태풍 콩레이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첫 소식 차정인 기자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해변 공원을 덮칩니다. 해변을 비추던 CCTV 카메라가 강풍에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밧줄로 묶어둔 어선들이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통째로 떠내려갑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는 당초 부산 쪽으로 향할 것이라는 예보와 달리 오전 9시 50분 경남 통영에 상륙했습니다. 한반도에 상륙한 가을 태풍으로는 차바에 이어 2년 만입니다. 콩레이는 약 3시간 동안 영남 내륙을 관통한 뒤 포항을 거쳐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상륙 당시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시속 115km, 강풍 반경 330km의 중형 태풍을 유지하며 전국에 비를 뿌렸습니다. 찬 공기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부딪히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비가 오게 되고 특히 제주 한라산에는 7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경주 토암산과 지리산에 내린 비도 300mm가 넘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제주도에 최고 시속 180km, 영남 해안가에도 시속 140km 안팎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또 울진에 6.7m, 포항에 5.2m 등 매우 높은 파고를 기록했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몰고 온 강한 비바람으로 전국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태풍 콩레이는 빠른 속도로 남해안을 지나갔지만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북에서는 노인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거나 실종됐고 바닷물이 넘쳐 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앞 하천이 폭포수처럼 밀려듭니다. 이틀 동안 쏟아진 300mm 폭우에 하천 뚝이 무너진 겁니다. 이곳을 지나던 76살 이모 씨가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컨테이너 밑에 물이 차니까 이제 탈출을 한다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미끄러져가 그래가 공방분명되는 거죠. 경북 영덕군에서는 급류에 휩쓸린 83살 김모 씨가 실종 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66살 김모 씨가 차로 하천을 건너려다 불어난 물에 고립됐습니다. 김 씨는 구조 요청을 위해 차 밖으로 나왔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차가 떠내려가면서 안에 갇혀있던 어머니와 아들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다리 밑을 지나던 차량이 불어난 빗물에 멈춰서 60대 운전자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물이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아마 생각을 하셨는지 오시다가 엔진 쪽으로 물이 들어가 버리니까 엔진이 이제 멈춰버리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간 동해안에서는 바닷물 범람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갑자기 바닷물이 넘치면서 시장 상인과 주민 80명이 고립됐다가 3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소형 어선 10여 척과 수상 자전거가 파도에 떠밀려 가거나 좌초됐습니다. KBS 뉴스 유지연입니다.
태풍이 관통한 부산과 울산에선 강풍 피해가 컸습니다. 도로 시설물이 부서지거나 쓰러지고 2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바람에 바닷가 산책로까지 파도가 밀려듭니다. 도로 옆 전기시설에 물이 튀면서 불이 붙습니다. 철로 만든 표지판이 맥없이 쓰러지고 공중전화 부스도 넘어졌습니다. 오전 한때 부산 도심에 초속 33.6m의 강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해운대 수욕장 인근에 짓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구조물이 꺾이고 흩날려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언제도 날아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 통제하고 있어요. 피해는 주로 해안가에 집중됐습니다. 이곳은 바다와 인접한 주택가인데요.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한 가로수 여러 그루가 뿌리째 뽑히거나 꺾여버렸습니다. 건물 외벽 마감재가 떨어져 차량을 덮치고 날아온 파편에 시민들이 다쳤습니다. 강풍에 교회 종탑이 무너지는 등 300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울산에선 바람에 떨어져 나간 지붕이 인근 주택을 덮쳐 3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놀랬죠. 뭐 무서워서 난 벌벌 떨려가지고 말도 못하겠고 내다보도 모르게 혹시나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기나. 강풍에 전선이 끊어져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등 2만여 가구가 정전돼 7시간여 만에 모두 복구됐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태풍이 상륙한 경남에서는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 담장이 무너지고 콘크리트 산책로도 부서졌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금빛 뼈가 줄줄이 논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디가 논이고 어디가 하천인지 분간하기조차 힘듭니다. 상출 재배하던 하우스 9동의 비닐이 모조리 날아가고 앙상이 남은 철 구조물은 힘없이 휘어졌습니다. 둘러보려고 내려오니까 상황이 이래 돼 있더라고요. 허무하죠. 막막하죠. 막막해. 어떻게 해야 되나. 높게 쌓아 올린 주택 담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워져 있던 승용차가 담장에 눌려 찌그러지고 바로 옆 주택가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해안가 산책로는 태풍이 몰고 온 거센 파도에 곳곳이 갈라졌습니다. 아침에 한 8m 정도 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노을성 파도 칠 때는 그냥 저 물이 그냥 여기까지 저 위에까지 밀고 올라왔으니까 그럴 땐 좀 무섭죠. 태풍 북상에 만조 시간이 겹치면서 어시장 상인들의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도 순식간에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태풍 올 때마다 늘 이렇게 연례 행사처럼 그리고 많이 올 때는 초등학교 1층까지도 다 잠긴 적이 있었어요. 태풍이 상륙한 경남에선 농경지 1,100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도로 침수와 시설물 파손 등 50여 건의 피해가 났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태풍이 가장 먼저 강타한 제주시에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많은 1일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제주 피해 소식은 김가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빗줄기가 쉼없이 퍼붓습니다. 한라산 윗세오름에 이틀 동안 7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심 도로는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제주시에 어제 하루 310mm의 비가 내려 1923년 기상관측 이래 2007년 태풍 나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일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밤새 시내를 관통하는 한천물이 불어나 범람 위기에 놓였지만 저류지 수문을 열어 간신히 막았습니다. 8월 태풍 솔릭으로 지붕이 부서진 체육관에선 또다시 피해가 났습니다. 지붕을 채 복구하기도 전에 장대비가 쏟아져 사람 손으로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복도하고 사무실들이 다 돼가지고 방법 없어요, 지금. 순식간에 어른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양수기로 계속 퍼내도 속수무책입니다. 가재도구들이 떠다니는 연립주택 지하에서는 내려앉은 천장 틈새로 물줄기가 계속 떨어집니다. 저수지처럼 변해버린 밭에서는 파종을 마친 작물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감귤과 양배추 등 수확을 앞둔 밭작물도 적지 않아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은 오늘 낮부터 재개됐지만 제주와 육지를 잇는 백길은 이틀째 전면 통제됐습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
태풍의 위력을 몸소 겪은 많은 시청자들께서 급박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KBS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웃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이런 바람으로 공유해 주셨는데요.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는 이 소중한 영상들을 태풍 특보에 방송했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자동차가 잠길 정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2층에 발이 묶였습니다. 마을 하천에 둑이 터지면서 일대 주택과 상가가 침수된 겁니다. 자신은 빠져나가지 못했지만 주변 이웃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1m 이상 차올랐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주민들이 옥상에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KBS 거기 시청자 제보하는 걸 보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보냈습니다. 급박한 순간을 포착해 태풍의 위력을 경고한 영상도 많았습니다. 거센 비바람으로 주차된 차량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순간 위에서 대형 구조물이 차량 2대를 그대로 덮칩니다. 몰아치는 비바람 때문에 실내에 머물던 시청자가 찍은 영상입니다. 눈앞에서 철제 시설물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번엔 울산의 한 주택가. 대형 패널이 어디선가 날아와 전깃줄에 널렸습니다. 고층 아파트에 사는 한 시청자는 베란다 유리창을 뚫고 들이치는 빗물을 찍었습니다. 강풍의 영향으로 집안 전등까지 흔들립니다. 파도가 몰아치는 부산 바닷가 공원을 찍은 화면입니다. 범람한 파도 때문에 전기시설물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납니다. 연안방재 교수거든요. 현장 조사를 나가 있는 찰나에 촬영을 하다가 회전판이 침수되면서 불꽃이 튀더라고요. 태풍이 상륙하기 전 이미 물이 찬 운동장에 오리가 헤엄치는 모습을 찍어 태풍의 위력을 경고한 시청자도 있었습니다. SNS와 이메일 등 KBS 제보 시스템을 통해 시청자들이 보낸 태풍 영상은 수천 건에 달합니다. 모두 주변 상황을 널리 알려 태풍 피해를 최소화해보려는 시청자들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 스튜디오를 연결해 이번 태풍 콩레이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서영 기자, 지난 8월 태풍 쏠릭과 비교하면 콩레이는 이동 속도가 매우 빨랐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당시 쏠릭은 시속 4km의 속도로 천천히 이동하며 제주 부근 해상에서만 6시간 이상 머물렀습니다. 반면 이번 태풍 콩레이는 매우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관통했는데요. 시속 49km, 쏠릭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빨랐습니다. 태풍의 이동 방향에 편서풍까지 강하게 불면서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유지하면서 이 태풍이 북쪽으로 밀려서 한반도에 상륙했지만 이 예상보다 이동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머문 시간은 약 3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번 태풍이 2년 전 차바와 이동 경로가 비슷하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비의 양은 비슷한데 집중도는 좀 낮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이 콩레이의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빨랐기 때문입니다. 이 태풍은 느릴수록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많은 비를 오랜 시간 뿌리게 되죠. 이 콩레이가 상륙 직후 빠르게 지나가면서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 태풍의 세력도 차바보다는 약했습니다. 특히 콩레이는 평년보다 낮은 온도의 바다를 지나오면서 한반도에 접근할 때는 이미 세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태풍이 또 오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내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점차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이 때문에 뜨거운 공기를 필요로 하는 태풍이 다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당초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부산을 향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하지만 더 서쪽인 통영에 상륙한 뒤 포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해외 예측기관보다 정확도, 대응 모두 뒤떨어졌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성환 기자입니다. 이틀 전 태풍 브리핑을 연 기상청. 태풍이 부산 가까이 지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저녁 때쯤이면 부산 앞바다 쪽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엔 태풍이 경남 통영에 상륙해 부산을 지날 것으로 수정합니다.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예측기관이 상륙으로 바꾼 뒤 6시간 정도 지날 때였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더 북진해 영남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봤지만 기상청은 계속 부산을 유지합니다.
태풍은 결국 포항으로 북상했고 기상청의 예측은 80km 정도 빗나갔습니다. 이틀 전엔 제주도의 최대 강우량을 700mm로 예보했다가 태풍이 약할 것으로 보인다며 500mm로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7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8월엔 태풍 쏠릭이 수도권을 강타한다는 예초 예보와 달리 전남 해남으로 상륙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진로의 일부 오차가 발생해도 비바람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상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3년이 바다여서 태풍의 진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피해 양상과 대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태풍이 북상할 때 미국과 일본이 항구기 관측까지 동원해 예측하는 것처럼 우리 기상청도 기술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 조심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전기시설에 의한 감전사고인데요. 감전 위험이 있는 불량 가로등이나 전기가 새고 있는 분전함 등이 전국적으로 2만 4천 개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2001년 7월 수도권 일대에 쏟아졌던 폭우 속에 가로등이나 분전함 같은 도로 전기시설에 잇따라 감전되면서 모두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입니다. 가로등 40개의 전기를 공급하는 분전함을 열어 누전 여부를 측정해봤습니다. 절연 저항값이 0.07, 0.2메가옴 이상이라야 정상인데 전기가 새고 있는 겁니다. 누적이 됐을 때 사람이 만지면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가로등에서는 제일 위험성이 있고요. 또 다른 사거리에 있는 분전함. 누전 측정 결과 절연 저항값은 0입니다. 폭우에 물에 잠기기라도 하면 지나던 시민이 감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야외 전기시설은 제주도가 5,600개로 가장 많고 전국적으로는 2만 4천 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감전사고 위험이 커지지만 개선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부적합 시설물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부적합 전기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권한과 관리 책임을 모두 가지고 있다 보니 이른바 셀프 과태료 부과를 미루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내에 해당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부적합 전기시설 방치로 2014년부터 3년 동안 발생한 야외 감전 사고는 1,600건, 사망자는 74명이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내일 석 달 만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 등의 이른바 빅딜이 이루어질지가 관심입니다. 이번 방북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윤곽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방문에 앞서 오늘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도쿄에서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는 미국의 이번 협상 방침과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내일 북한을 방문해 북미 간의 요구사항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핵 리스트 신고 등 비핵화 실행 조치를, 북한은 평화협정 등 비핵화 상응 조치를 각각 요구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과의 협상이 목표에 다다르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는 중국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도 이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중간 기착지인 앵커리지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방북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등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내일 일본을 출발해 북한 방문길에 오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한 뒤 곧바로 서울로 향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방북 결과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다스는 누구 것인가? 이 해묵은 질문에 대한 1심 선고가 어제 나왔죠.
10년 전 BBK 특검에서 사건을 수사했던 특검팀 관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KBS 취재진이 찾아가서 물었더니 답을 피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어제 넉넉하게 인정된 사실이 10년 전 BBK 특검 때는 정반대의 결론이었습니다. 당선인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 원 상당 금융자산을 김재정 이상을 명의로 차명 소유한 사실도 없었고, 어제 내려진 법원의 판단에 당시 특검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KBS 취재진은 당시 특검팀 관계자들을 찾아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개별적으로 우리 언론 접촉을 안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답변을 피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15년의 다스 실소유주라고 이제 1심 판단. 부실 수사 의혹으로 지난 2월 검찰 조사까지 받았던 정호영 특검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수사를 하였음에도 터무니없이 직무유기로 고발이 되고, 하지만 당시 특검팀이 이 전 대통령의 모든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는 게 어제 재판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스 및 BBK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까지 꾸려졌음에도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까닭은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검찰은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며 다스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 임기 전 밝혀졌다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실제로 다스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전 대통령 말대로 이제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끝끝내 부인했지만 법원은 다스의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하게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 다스의 대주주는 지분 47%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형 이상은 회장입니다. 그리고 처남댁인 권영미 씨가 23.6%를, 청계재단이 5%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자기 것으로 하려면 자신이 처음에 투자한 것만큼의 지분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벌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스는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셈이 돼 남은 재판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이길지 질지 모를 민사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현재로선 이 전 대통령이 실명으로 보유한 재산은 본인 주장대로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인 상황. 여기에 차명 재산으로 공장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시지가로 110억 원대에 달하는 이들 재산을 빼돌릴 수 없게 지난 4월 동결 조치를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번 법원 판결로 이 전 대통령이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82억 원 등 212억 원을 내야 하지만 이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 말고도 3년간 노역을 해야 해 최장 18년 복역해야 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홍대 몰카 사건의 여성 피의자가 유독 가혹한 수사와 처벌을 받았다며 이에 항의하는 여성들의 집회가 4차례 열렸는데요. 이번엔 미투 운동 이후 남성에게만 유리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를 함께 규탄하는 여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붉은 옷의 물결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는 편파 판결을 규탄한다! 태풍 콩레이로 참석 인원이 줄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주최 측 추산 6만 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불법 촬영에 대해 편파 수사, 편파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사법부가 유독 남성 가해자들에게만 관대한 판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잡을 수 없다, 수사할 수 없다, 그냥 잊고 살아라 라는 말로 여성 피해자를 방치했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들에게 여성 혐오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조항을 만들라며 문자 공세를 펼치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또 우리 사회에 여성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내 유명 남초 커뮤니티에도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글들과 몰카가 범람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인간 존엄에 대한 문제이며 여성은 성적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부 남성이 참가자를 향해 비비탄 총을 쏘고 휴대폰 촬영을 해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북한에 있는 할아버지 산소에 가겠다며 유라시아 횡단 평화 마라톤을 시작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유라시아 16개국 14,000여 킬로미터를 달려온 강명구 씨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북한 접경에 이른 강 씨는 북한 당국의 거부로 방북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단둥에서 김명주 특파원입니다. 방금 들렸기 드넓게 펼쳐진 북중 접경 마을. 평화 마라토너 강명구 씨가 압록강 철교를 향해 내달립니다. 북한에 있는 할아버지 산소에 성묘를 가겠다며 시작한 유라시아 횡단 평화 마라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4,000여 킬로미터를 꼬박 400일 넘게 달렸습니다. 압록강 건너 북한 신의주가 눈에 들어오자 벅찬 감정이 밀려옵니다. 강물이 그냥 출렁출렁 일렁이는데 제 가슴도 막 일렁일렁거립니다. 지금 이 강을 넘어서면은 통일이 그만큼 더 한 발자국 가까워질 것 같고. 강 씨의 평화 마라톤은 외국 언론에도 소개되며 한반도 통일이 바로 세계 평화라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후원자들의 정성 어린 응원 덕분에 외롭고 고된 질주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향해 서서히 달려오는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전차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의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까지 나서 강 씨의 방북을 적극 추진했지만 오늘까지 북한 당국은 초청장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북녘 땅을 바라보며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결의를 위해서 더 큰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평화 통일을 향한 강 씨의 질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둥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서울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쌍둥이 자매와 아버지인 전임 교무부장을 조사했습니다. 두 학생은 지난해 1학년 1학기 때 전교 59등과 121등이었지만 올해 1학기엔 각각 문이과 1등을 차지하면서 문제 유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경찰 조사 뒤 점심을 먹던 자매 가운데 한 명은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재중 의원은 오늘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이 올해 7월까지 국내 주식 투자로 9조 9,58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계획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해 손실을 키운 것은 국민연금의 여유자금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원자력 규제위원회 위원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희석을 거쳐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낮아지면 바다에 방출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로 원자로 건물 주변에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다량 고여 있습니다.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취소될 뻔한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비바람이 몰아치던 서울 하늘이었지만 오후가 되면서 맑게 갠 덕인데요. 일부 행사 일정은 축소됐지만 찬란한 불꽃이 가을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까만 밤하늘에 선을 그으며 올라가는 불꽃. 사방으로 번지더니 순식간에 타올라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떨어집니다.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 어둠을 몰아내듯 불꽃이 여의도 하늘을 뒤덮습니다. 머리 위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너무 멋있고요. 여자친구랑 와서 너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끔 도와주셔갖고 정말 감사합니다. 플라멩코를 추는 집시처럼 종잡을 수 없는 스페인의 불꽃쇼와
꽃이 솟듯 피어오르는 캐나다의 불꽃놀이까지 올해 16번째를 맞는 세계 불꽃 축제에는 한국 등 3나라가 참여했습니다. 하늘로 쏘아올린 불꽃은 10만 발. 비바람에 따분한 하루를 보내고 나온 시민들에게 더 없는 즐거움입니다. 아이들이 불꽃 축제에 꼭 나와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랑 같이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오늘 관람객은 예년과 비슷한 10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축제는 음악과 함께하는 DJ 쇼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행사 주변엔 교통이 통제됐지만 워낙 많은 인파로 예년 같은 혼잡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일부 행사는 축소됐지만 저녁 불꽃쇼는 예정대로 진행돼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